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괴효상 해석시 준비사항 신라시 2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신라시 1 괴효상 해석시 준비사항 중에서 64개의 형성과 서계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간단히 요약을 해볼까요? 64개는 3개로 이루어진 소성계가, 즉 8개가 가로 세로, 즉 하계 상계가 됨으로써 88, 64, 64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궤는 여수도로 되어 있고, 여수도는 상계 세호, 하계 세호로 되어 있는데, 상계 세호를 8개 중에서 소성계, 하계 세계도 8개 중의 소성계, 6개로 이루어진 것을 64개로 된 것을 우리가 대순계로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괴 형성 순서는 우리가 근, 태, 리, 진, 송, 감, 간, 곤, 즉 8개의 괴 이름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서계전의 순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쉽게도 공자와 그 제자들은 그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서계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계전은 첫 번째부터 50번째까지는 첫 1, 2에 해당되는 게 주계고, 3, 4에 해당되는 게 보계고, 나머지가 6개가 종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1번째부터 64번째까지는 각각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계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서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역에서 2대 난제가 있다 그랬죠. 첫째 난제는 뭐라 그랬죠? 64개 괴서가 어떻게 정해졌으며 그 괴의 순서에 해당되는 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첫째 난제. 두 번째 난제는 괴, 효사, 즉 괴사와 효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개가 2대 난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괴, 효상 해석시 준비사항에서 지금 서계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괴의 순수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함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담겨진 함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 개가 가지고 있는 괴사, 효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괴사, 효사가 대폭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괴의 순서가 중요하고, 그 괴의 순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서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서계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4개 순서표와 서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개 순서표를 한번 보실까요? 순서표를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배웠던 64개 형성표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먼저 이 64개 순서표라는 것은 서계전의 순서하고 동일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괴를 보면은 건, 곤, 준, 몽, 수, 송, 사, 비, 소축, 리. 건, 곤, 준, 몽, 수, 송, 사, 비, 소축, 리로 되어 있죠. 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태비, 동인, 대유, 겸, 예수, 고, 림, 관.
태비 동인대유 겸 예수고림관 이런 식으로 세계전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세계전 내용하고 오늘 우리 배울 64개 순서표하고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괴명을 정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따서 이름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자료에는 중천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건이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건이 하늘을 상징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중천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중천건은 무슨 뜻이냐? 지금 상계 세효도 건이고 하계 세효도 건입니다. 건의 대표물상은 하늘천이죠. 즉 천입니다. 그러니까 천천건이 되는데 천천이 두 개 중복이 되니까 중천건으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중지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자료에서는 곤위지, 곤은 땅을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표현 방식을 바꿔서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딴, 즉 음효가 생긴 곤이죠. 상계도 음효가 세 개입니다. 곤, 지지곤이죠. 지지곤. 그래서 지가 두 개 중복이 되니까 중지곤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괴명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딴 다음에 이름을 짓는다 라는 부분을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64개 순서표를 보시면요. 이게 괴상입니다. 중천건계 같은 경우에는 양요 6개 있는 게 괴상이죠. 이 괴상입니다. 다음에 1, 2, 3, 4, 5, 6, 7, 8는 괴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괴명은 중천건이 괴명입니다. 그 다음에 괴인은 뭐냐? 그 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뜻을 말하겠습니다. 자, 중천건의 괴인은 굳세답니다. 굳세다 또는 강건하다는 괴의가 가지고 있죠. 중지공계 같은 경우에는 포용한다 또는 받아들인다 라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중계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수레중계 같은 경우에는 막히다 라는 괴의를 가지고 있고 산수몽은 어리석다 또는 몽매하다 라는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64개 순서표에 보시면은 괴상과 괴순서와 괴명과 괴의가 표시가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표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부터 30번까지가 상경입니다. 그 다음에 31번부터 64개가 하경이죠. 자, 근데 상경은 30개로 되어 있고 하경은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똑같이 64개면은 나누기 2를 해서 상경 32개, 하경 32개로 하면은 가장 간단하고 보기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는 상경은 30개고 하경은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계전 배열, 결국 64개 순서표는 이 서계전 배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았죠. 마지막 63번, 64번도 64번도 수화기제, 화수미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64개 순서표는 바로 서계전의 순수하고 동일하다. 동일하면 상경 32개, 하경 32개로 하면 될 터인데 왜 30개, 34개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계전 배열에 있어서 부도전개와 도전개는
짝을 지어서 배열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부도전개는 뭐고 도전개는 뭐냐? 먼저 도전개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도전개는 6호가 뒤집혀서 읽을 수 있는 괴가 도전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봐서도 괴를 읽을 수 있고 위에서 봐서도 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전개, 우리 수레중개 같은 경우에 이 아래에서 보면은 위가 감수입니다. 아래가 진내죠. 그래서 수레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레준. 그런데 이 여섯호가 뒤집힌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호가 위로 올라간다고, 위에 있는 호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아래에서 보는 효하고 위에서 보는 효하고 각각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보면 이게 수레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보면은 이건 내산이죠. 간산입니다. 이거는 감수죠. 그래서 산, 수, 몽이 됩니다. 즉 여기 네 번째에 산수몽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즉 한 괴가 아래에서 보는 수레준, 위에서 보는 산수몽, 즉 여섯호가 뒤집히면서 그 효 이름이, 그 괴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도전개라 그럽니다. 그럼 부도전개는 뭐냐? 여섯호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뒤집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아래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똑같은 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중천근계를 한번 볼까요? 중천근계를 보면은 아래에서 봐도 중천근계, 위에서 봐도 중천근계입니다. 또 중지공계도 마찬가지죠. 아래에서 봐도 중지공계, 위에서 봐도 중지공계입니다. 즉 여섯호가 뒤집혀져도 똑같은 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부도전개, 도전이 되지 않는다, 거꾸로 되지 않는다, 뒤집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도전개라 하면서 그걸 배합계라고도 이름을 짓습니다. 이 부도전개 같은 경우에는 양효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중천근계에서 부도전개가 되니까, 즉 아래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은 중천근계가 되면서 부도전개가 되어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양이 음으로, 다 양이 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거는 중지공계 같은 게도 마찬가지겠죠. 아래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은 중지공계니 이 경우는 음이 양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즉 중지공계가 중천근으로 바뀌고 중천근은 중지곤으로 바뀌죠. 이런 게를 부도전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도전개는 그럼 64개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보면은 1번, 2번에 하나, 27번, 28번에 하나, 29번, 30번에 하나, 61번, 62번에 하나, 즉 4쌍의 부도전개, 즉 8개의 부도전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8개 부도전개가 있죠. 그거는 건곤, 그 다음에 이대과, 그다음 감니, 그 다음에 중부소각에서 8개 개가 부도전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도전개는 하나의 독립된 개죠. 왜냐? 뒤집히지 않으니까 별도개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8개 부도전개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개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총 괴수가 64개입니다. 64개에서 8개를 빼면은 56개 괴가 되죠. 56개의 괴가 됩니다. 그게 도전개죠. 근데 도전개는 뒤집혀서 볼 수가 있으니까 한 개를 가지고 위치만 바꾸어서, 보는 위치만 바꾸어서 2개의 괴가 생깁니다. 그래서 28쌍의 도전개, 즉 56괴가 2로 나누니까 28이 됩니다. 즉 28쌍의 도전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과
18개의 부도전개와 56개의 도전개가 합치면 64개가 됩니다. 이 64개는 상경 30개, 하경 34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왜 상경은 30개고 하경은 34개냐 하는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괴의 개수로 봐서는 상경이 30개고 하경이 3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도전개, 즉 각각 괴가 독립된 그 부분을 감안하면요, 결국은 상경 18경, 하경 18경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64개 괴서 구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4개 괴서 구조들을 보면은 여기부터 근, 곤, 중, 몽, 수, 송, 사, 비 쭉 가죠. 거기서 우리가 배합계, 즉 부도전개를 보면은 근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리가 하나 있었죠. 감리, 배합계. 그 다음에 대과이가 있습니다. 대과이. 그리고 중부소가 있었죠. 중부소가에서 배합계, 즉 부도전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괴 숫자로 따져서는 상경이 30개고 하경이 3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64개 괴서 구조도를 보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즉 상경이 18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것도 18궁입니다. 즉 상경 30개, 하경 3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괴를 봤더니 상경 18궁, 하경 18궁으로 똑같더라라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럼 왜 똑같으나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보면은 배합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혀져도 읽을 수 없으니, 즉 거꾸로 뒤집혀지지 않으니 괴가 바뀌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건개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개 같은 경우에는 다 양이 음이 양으로 바뀌면서 대가계로 하나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또 간계도 배합계가 되다 보니까 양어가 음으로, 음어가 양어로 바뀌면서 리계가 별도로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배합계가 상경에는 6개가 있고 하경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에서 2개 빼면은 4개죠. 4개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상경 30개, 하경 34개로 되어 있는 그 4개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 수는 상경이 30개, 하경이 3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괴 수를 따졌더니 상경이 18궁이고 하경이 18궁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64개 괴서 구조도에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64개의 순서표와 서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64개 순서표와 서계전, 또 서계전에서 왜 상경은 30개고 하경은 34개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PPT를 통해서 우리가 64개의 순서표와 서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뭐냐 그러면 괴효상 해석시 준비상이라 그러면 이번 시간이, 다음 시간은 바로 괴효상 해석하는 법입니다. 괴효상 읽는 법. 교재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즉
3장부터 시작되는 64개의 괴에 대한 괴 효상을 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괴사와 효사를 읽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치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괴 효상을 통해서 괴 효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읽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기가 바로 괴명, 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명과 괴서가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지만이 주역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논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사귀는 거하고 그 사람 이름을 모르고 사귀는 것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또 홍길동이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나는 홍길동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름을 모를 때는 그 키 큰 사람 또는 목소리 큰 사람, 나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사람 이름을 알고 접근하는 거라, 사람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건 하늘 땅 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괴 효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교사의 상에 대한, 즉 괴상, 효상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즉 괴상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괴상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괴상이 괴의 순서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즉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 이름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을 조금 더 알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괴 효상을 가지고 괴 호사를 읽어낼 때도 그 괴명이나 또는 그 괴가 가지고 있는 괴의 순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전에 공부를 해둠으로써 우리가 64개에 대한 괴사, 효사를 보다 쉽게, 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1장에서 주역이 무엇고 하는 시간에는 말 그대로 개념만 설명을 했습니다. 제2장 주역 일반에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만 제3장부터 시작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원활한 전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무기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무기 쓰는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무기 쓰는 법을 아는 그런 부분들이 괴명, 괴서, 괴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고, 또 외워야 될 것은 외워둬야만이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보다 수월하게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처서가 지난 지가 무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극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스컴에 의하면 코로나까지 다시 창궐 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